우리 그 이상백 회장님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상백 회장님은 벡텔에서 30년 근무하셨고요. 아마 직원이 18,000명을 리더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대 기억하시는지요? 제주대회에 오셔서 그때 트럼프와 힐러리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백 회장님께서 그 대선, 미국 대선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제가 볼 때는 앵콜로 우리 동경 대회에서 회장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이상백 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이상백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모이신 350명은 일터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기업에 여러분들이 밑에는 많은 동력자가 있을 겁니다. 바로 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5년 아니면 최소한 10년 안에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드리는 그 말씀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은 일로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파산이라는 아름다운 면허장을 주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란서 혁명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불란서 혁명에 루이 16세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또 어제와 같다.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거예요. 오늘 또 어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D2로 일기장에도 썼어요. 그랬는데 불란서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단두대에 갔어요. 그럴 때 내 밑에 있던 모든 강요들이 아무 문제 없다는 그 말 때문에 나는 망했노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일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그 완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산업을 일으켜야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사업과 산업은 바로 지상명령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중국에 삼해댐이 있습니다. 중국의 삼해댐의 설계와 시공과 모든 계약을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마스터 플랜이 끝나고 기본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평가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읽어본 결과에 이 사업을 하면은 우리 회사는 망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삼해댐이 어느 정도 큰 물량입니까? 그게 물이 가득 차이면은 물은 수면의 5도 각도로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 수면의 5도 각도가 증발되면은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은 뭐입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모르는 질병이 대한민국과 일본에 터지는 거고 대만에도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평가자들이 최소한도 5년 되면은 밝혀내는 거예요. 왜 이러한 변화가 있느냐? 그 변화가 왔을 때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 평가를 누가 했느냐? 이 종합보고서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했어요.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회사에서 중력회의 결과에 이 사업은 접기로 한다. 그 당시 중국의 수자원 담당이 매담 칭이에요. 장관, 수자원 담당 장관이 장 여사인데 그 장 장관이 왜 안 하겠다고 하냐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135년 된 회사인데 내가 이 사업을 맡아가는 책임자로서 주변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나는 돈은 벌 수 있다. 회사는 돈을 벌 수 있지만은 나가 내 수명이 달아도 회사는 몇백 년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누구를 위한 가격 창출입니까?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이 안 된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가 안 된 회사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포춘 100대 기업이다 500대 기업에서 평균 80%는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교회를 안 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반드시 그 사업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회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결과를 내리느냐,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이 4차 산업의 혁명에 관련돼서 할 사업은 내가 고객과 더불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이에요. 제가 나리타 공항에서 이 미카스키의 호텔에 올 때까지 두 분의 신한 간증을 들었어요. 한 분은 자동차 부품에서 농기구의 부품 생산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들을 때 저분이 고객이 어떤 가치 창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업종을 자동차의 부품에서 농기구 부품으로 돌아갔느냐, 경쟁이 어려서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은하는 고객은 시골에서 농촌에서 이러이러한 농기구 생산의 부품을 생산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다. 그것이 그분이 업종 변경의 크리테리아라 봐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은 그분도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왜 저분은 사업을 바꿨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평균 한 사람 밑에 몇 사람이 여러분들이 종업원으로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종업원으로 일을 할 때 앞으로 4차 산업 이야기를 자주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차 산업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폰입니다. 갤럭시 폰이나 이 전화기 한 대로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까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등록을 하고 대금을 결제하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아울러서 비행기를 티켓팅도 하고 그 다음에 GPS로서 이 지금 미카스키와 기후와 미카스키 지행을 다 알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4차 산업의 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까? 정치적으로 변화, 정권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 30대가 나는 흙수저다, 너는 금수저다. 그것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괴물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활의 질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만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서 4차 산업이 어떠한 현상을 가져왔느냐. 지금 4차 산업에 있어서는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모든 기술이 기존 대간 기술을 다 파괴하고 역사적 산업혁명이 가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8세기에 전기기관이라는 것에서 2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전기 내연기관으로 그 다음에 컴퓨터 혁명이 이어가지고서 20세기 후반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여러분들이 생산해낸 모든 재화가 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A1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결론적으로 핵심 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상품과 생산과 유통과 서비스를 완전히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일 처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용어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독일에서 2011년 독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자기네들의 생산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은 더 소비자한테 가까이 다가갈 건가.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 핵심 방안이라는 것이 메르켈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4.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의 포럼에서 다보스의 회장 슈밥이 언급한 것이 세계적인 이슈화가 저성장의 변동성 확대, 그 다음에 중국 경제의 리스크 확대,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분이 쓴 용어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왜 이것이 어필됐느냐.
2016년에 우리가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에서 인공지능에 졌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수가 졌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패닉이었고 충고였고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인공지능으로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변화의 촉각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혁명의 개념의 요소는 첫째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탄력성입니다. 세 번째가 융합입니다.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도 뭡니까? 견고한 기초의 핵심의 미래로 변화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CBMC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터 대제사장으로서 리더십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나의 변화는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면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내가 얼마나 탄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기술을 융합시키느냐? 나 혼자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분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로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주요 기술로서 인공지능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용어를 말씀드릴 때 아마 5%내 10%만 저기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의 분들은 아 저런 용어가 있는가 보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년 내지 2, 3년 이내는 저 용어가 여러분들이 일상 쓰는 용어가 될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1963년 동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963년 동경 올림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본의 제품이 나왔습니다. 신간센이 여러분들이 드디어 시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니사의 TV, 칼라 TV 가전제품이 등장한 겁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핵심이고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칼라 TV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전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간센보다도 더 스피드가 많은 것이 한국의 고속철도입니다. 그러면은 1963년 동경올림픽에서 그러한 새로운 핵심적인 기술이 나왔을 때 썼던 용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간센 그 철도의 고속철도의 기술이 미국 대학의 MIT에서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을 얼마 주고 사온 줄 아세요? 일본에서 25만 불을 주고 사온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을 커머셜 엔지니어로 바꾼 겁니다. 그때 나왔던 모든 단어를 일본이나 전 세계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그러한 기술적 용어가 생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동경올림픽에는 어떠한 기술이 나올 건가? 앞으로 2년 이후에 내가 좀 이따가 슬라이드로 다시 비춰주겠지만은 바로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기술적인 용어가 앞으로 2년 이내는 여러분들이 생활화되고 여러분들이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바로 써야 될 용어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4차 산업의 혁명이 여러분들이 가져올 미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미래가 되겠는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일 위에 지능형 로봇가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그 다음에 체내 삼위평기기, 스마트 공장,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궁금해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앞으로 2년 이내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바로 여러분들이 활용화될 거예요. 2년 이후에는 미국의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제일 먼저 실시될 것이 트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존이다 모든 트레일러를 실어 나른 차는 전부 다 자율주행차예요. 그러니까 트럭의 운전수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시 기사의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스 기사의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직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늦어도 3년 이내.
그러니까 2년부터 3년.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정비돼야 됩니까? 도로교통법이 정비되고 안전관련법이 정비되면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이 또 사라집니까? 보험업의 보험 세일즈 에이전트가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집니까? 교통사고 나든 뭔 사고가 나든 이제는 보험이 관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컴퓨터의 빅데이터가 계산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변호사 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변호사 직업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자, 한국인의 변호사가 미국에 제일 많은 직업이 이민 변호사, 교통 변호사, 그 다음에 이혼 담당, 그 다음에 부동산 아닙니까? 이 네 개의 캐터고리가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도표를 간단히 보시지만은 이것이 내 가족과 내 사회와 이 산업이 얼마나 바꿔지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잘 보세요. 난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해서 내가 어떤 산업의 변화가 오느냐를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빅데이터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전기가 덜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그래서 발전은 더 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이 되든 석탄 발전이 되든 모든 전력 생산이 굉장히 최소한도 20%에서 30%가 증가될 거예요. 세계에서 전기가 제일 싼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제일 비싼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3배가 비쌉니다. 전기값이.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3배가 전기값이 쌉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이 일본 제조업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한국의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블록체인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내 삶의 질에 어떻게 변화가 오겠느냐.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어제 차 타고 있을 때 농기구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다. 그분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더스트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나 자동차 사업이다. 이 길 위에 다니는 자기의 자가용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앞으로 3년이면 규정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를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아까 내가 체내 산업형 기기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손목에는 이제는 내가 무엇입니까? 이 애플워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혈압이 얼마고 내가 지금 현재 하트레이트 심전도가 얼마고 이게 다 실시간으로 체크되자마자 실시간으로 내 담당 주치의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에 의해서 바로 이 조그만 시계의 통계에 의해서 너 언제 병원에 오너라. 그리고 네가 처방해 준 약을 바꾸겠다. 이것이 생활화되는 것은 1년 이내예요. 이거 지금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얼마나 앞으로 4차 산업이라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전자 분석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유전자 하면 대한민국의 드라마에 저것이 친자 관계다. 여러분 황금빛 내 인생 봤어요? 거기도 유전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대한민국 드라마는 꼭 유전자라는 것이 DNA 검사 꼭 나오는 거예요. 돈꽃에도 유전자 검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남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기른정을 모으고 오로지 나은 정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가 건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건전치 못했을 때 유전체의 분석이 다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사 노동에서 완전히 여성들은 해방이 되고 남성들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상달 회장님이 부부와 강의를 할 때 가사 노동이 우리 부부 사이에 있어서 분쟁의 일이냐, 무엇이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문제점을 제공하느냐를 우리가 분석해 봅니다. 그것도 빅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집안에는 부부의 관계가 이렇다. 어떤 문제로 논쟁이 벌어진다면 빅데이터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너희 집에는 분쟁이 생긴다. 워닝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생활의 변화 패턴이 바로 이 컴퓨터에 의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사 노동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인공의 로봇가 여러분들이 드라이어와 워셔와 라운드리 머신을 전부 다 통제를 다 하고 모든 집에서 청소도 인공 로봇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인공 로봇가 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내가 내 능력을 개발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로봇가 바로 여러분들을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다. 이제는 한 사람이 달라들어서 자기가 제조 산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공장이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10,000명의 직원이 있어야만이 우리 회사가 제조업을 하게 됐다. 이제는 앞으로 5년 이후에는 10,000명이 아니라 한 1,000명이면은 9,000명은 전부 다 해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규직이라는 것이 2년 이후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임시직이고 전부 다 파타임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애가 정규직입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공시족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굉장히 걱정되는 한나의 고용시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정규직이 이제는 전부 다 임시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장이 온 디맨드 마켓이에요. 공유의 경제예요. 내가 필요하면은 불러다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 3D 프린트가 나가지고서 제조 산업의 행틀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웨어러블이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로 애플 워치가 여러분들이 옷에 무엇이 붙어 있고 뭡니까? 혈압이나 뭐든. 내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간첩들이 어떻게 하냐요. 도청은 어떻게 하느냐.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떤 일을 하는 걸 나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을 악수를 하면서 옷에 쓱 스치고 간다고. 그러면 벌써 그 옷에는 뭐에 붙어 있습니까?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도청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이 퇴근해서 어디 가는 것이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다 추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보면은 전화기로 가서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 위치 추적이다. 이제는 위치 추적을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가면은 인공위성에서 그 사람이 바로 나와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의 혁명 속에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삶의 자포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거는 남의 날의 이야기고 그것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최소한도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은 지금부터 반은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는 삼성이라는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전화기를 몇 대 생산해야 되느냐. 어떤 모델을. 그러면은 벌써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이 나온다고. 이러이러한 모델은 500만 대, 이 모델은 얼마인데, 이거는 인도로 내보내고, 이거는 중국으로 내보내고, 이거는 말레이시아로 내보낸다. 벌써 붕괴돼서 제작하는 순간에 포장돼서 가는 거예요. 회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오느냐. 도쿄 올림픽의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목표가. 첫째가 모든 도요타나 그 다음에 혼다나 미쓰비시나 모든 자동차, 수바루까지 전기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차를 일본 전국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지자체에 모든 것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그렇게 하느냐. 전 세계에 자동차 시장에서 자율주행차를 선전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에서 테스팅하는 거예요. 자, 64년 때는 신간센을 수출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업그레이딩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차라는 렛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가 규제가 얼마나 심한 나라입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규제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규제가 4차 산업에서 어떻게 탈피해야만이 일본이 서바이브를 한다. 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본 동경
지회장님, 주진환 지회장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이 됐습니까? 그걸 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이 됐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레간 대통령 시절에 일본의 록펠러 센터의 건물을 사들이고 페블비치 골프장을 사들이고 일본 긴자 땅을 팔면은 전 미국의 주요한 땅 다 산다 했어요. 그때 미국은 마음대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한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자마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니가 전자제품을 이러이러한 전자제품, 여러분 전자제품이 전부 다 어디서 기술하는 거 아세요? 미국의 군산복합체인 미국의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청장치, 그 기술이 전부 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기술이에요. 대한민국 기술이 아니고 중공 기술도 아니에요. 근데 소니가 그런 기술을 받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해박이 있어요. 이 기술은 이러이러한 나라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한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한테는 기술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덕을 제일 많이 본 것이 삼성이에요. 삼성 전화기가 앞서고 삼성의 TV가 앞서고 모든 데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의 가장 큰 R&D는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민간 R&D 여기 전부 다. 민간 R&D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기술은 미국의 국방을 위해서 쓴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3자한테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복은 어떻게 오느냐? 경제적인 보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20년을 갖다 아주 우습게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20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서 일본 아베 수상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고, 그거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게 나왔어요. 미국이 기술 수준의 100점이에요. 완전히 앞서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과 유럽이 80점이에요. 중국이 70점이에요. 한국이 72, 3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국이 알고 있는 우리 기술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왜 우리가 1위가 안 되느냐? 왜 일본이 앞서가느냐?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6명 있습니다. 기초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분야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2명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우습게 한다고. 기술은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 있느냐 가지고 바로 그 평가의 기준치예요. 여러분 미국의 명문 대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그 학교에는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등록금 많고 기숙사가 좋다고 그 학교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는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가 한 90명 있다. 우리 학교에는 노벨상과 기초과학자와 경제학, 인문학에 대해서 얼마 있다. 그것이 우리 학교가 인문학 분야의 성자가 나오고, 여러분 해마다 나오는 각 대학의 석차 순위가 나온다고. 그 석차 순위가 기숙사 잘 짓고 뭐 잘 짓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가 이러이러한 공신력을 가진 상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는 하버드가 1등이다. 이 분야의 공과대학은 스탠포드가 1등이다. 이 분야는 주립대학으로 수준을 쓴 UC 버클리가 1등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내셔널 시큐리티의 이 국가 안보 전략에 관련돼서 미국이 정책 방향을 우리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고. 우리의 경제에 가장 미치는 영향이 맞는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은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되는 나라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가서 뭘 팔아먹게.
중국은 대한민국의 핵심 부품이 안 들어가면은 어떠한 제품도 수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국을 가대평가하고 앉았다고. 그러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평화 질서를 나는 회복해 주겠다. 안보 정책이다. 안보 정책은 무슨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과학 기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산업의 정부 보조금과 텍스 시스템이 엄청나게 당신들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무역과 안보를 연계시키겠다. 아까 나 이야기했잖아요.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록펠러 재단을 사가라, 빌딩을 사가라, 페블비치를 사가라, 사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봤을 때 트레이드예요. 부동산 거래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안보에 연결을 시킨다. 미국이 불이익이 오면은 규정을 따지겠다 이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 하나 주세요. 물병. 그래서 언제든지 그럼 보면은 아메리칸 퍼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이 말이 미국의 중산층과 러스트밸리하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펜스 부통령이 CBMC 회원으로서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 강신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한국으로 오시지만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가치관 뭡니까? 성김의 사역을 가장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터 사역의 대제사장이니까 성김의 사역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섬기는 것은 고객의 가치를 내가 지켜주는 그것이 섬김을 하는 하나의 잣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중국 사람이 자기네들이 꿈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건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 사람이 꿈, 그게 뭡니까? 중국몽이 과거 옛날에 맹나라, 청나라 시절에 소국을 조공을 받던 그 꿈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조세 정책, 대한민국 신문은 그 조세 정책을 이상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자금을 다 미국 땅으로 리턴하라. 간단히 예로 애플 회사예요. 애플 회사를 예를 드는데 해외에 돈을 송금하지 않고 비축한 돈이 2,560억이에요. 200조예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80조 될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50% 능가하는 것이 한 회사가 해외에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만 그렇습니까? 거의 100대 기업이 합하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해외에 비밀 구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들어라.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법인세를 21%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 소득을 37% 다 낮추겠다. 그러면은 국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서 미국은 큰일 날 거다. 천만의 말씀. 미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들어오면 고용의 창출, 지금 17년 만에 최저의 실업률이에요. 지금 이 돈이 다 들어오면 미국이 30년보다 더 전으로 올라가는 고용 정책이 나올 거다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러냐? 미국은 4차 산업 때문에 정규직을 없앴어요. 전부 다 온 디맨드 마켓이고 아이클라우드 마켓이에요. 저 필요한 사람은 다 등록해라. 그럼 다 뽑아 쓰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 시간당 돈을 다 올린 거예요. 최저임금 제도를 다 올린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 기준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컴플레인 하니까 시간당 10,000불 주라. 그게 아니에요. 그럼 세금으로 또 봐야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4차 산업시대는 조세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최선도 심도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에 반드시 나갔던 기업을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것이 트럼프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정책은 먹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종종
당신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옛날에 예언을 했는데 재선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인들은 절대 자기의 가슴 속에 품은 이야기를 밖에다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씩 웃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제일 흥분해서 잘하는 것이 소수민족인 거예요. 그게라도 하소연해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 선거에 소수민족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블랙을 소수민족으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블랙은 미국을 건국할 때 피를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류 사회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블랙을 소수민족으로 평가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소수민족이 누구냐? 아시아 계통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잘 판단해 가지고 이런 변화가 왔다. 미국이 이러한 산업 정책이 나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해 나간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제조업을 해야 되겠느냐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독일을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파리에서 언론관계 종사물이 종 회장님 계시십니까? 불란스와 독일과 영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제가 봤을 때는 독일과 불란스는 공동 보조로 아주 잘 나갈 거예요. 왜 영국이 브렉시트로서 서로 이혼을 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독일은 자기네들이 유럽에서 최고의 제조 국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불란스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 산업을 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의 마스터 플랜은 스마트 팩토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지멘스가 그 연대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제조 산업으로서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치겠다 그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중국을 봅시다. 중국은 제조업 2025년을 목표로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할 때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지금 현재 중국 제조에 대한 9대 과제 10대 전략 산업 5대 중점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일본이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2020년 동경 올림픽을 개최해서 일본이 가장 큰 문제가 고용 창출이에요.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로봇이에요. 그럼 일본의 로봇 산업은 하드웨어상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소프트가 미국으로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미국에서 도입이 될 때, 미국의 R&D 팀들이 도입이 될 때 일본의 로봇가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하게 되고 일본이 최대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은 로봇 산업일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에 관한 기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내용과 이 내용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이웃의 나라니까 이 이웃 나라의 경제의 잠재력과 이네들이 추구하는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왜 이렇게 20년을 극복했느냐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성장 전략이에요. 지금 현재 이 성장 전략이 일본 아베의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는 거예요. 이 아베의 성장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엄청난 시사점이 많은 거예요. 이 성장정책은 여러분들이 회사가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잘 판단해 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일본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보니까 주식에서 일본이 부활은 무엇이냐 밑바닥이 친기업 정책이에요. 철저하게 기업의 국내에서 프로핏을 만들 수 있게끔 정부가 규제를 변화시키고 모든 걸 다 이끌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서 동북아시아에서 제1위의 자리를 최소한도 국군이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세계에서 G2는 일본이에요. 미국과 일본이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꼭 한국 사람이 G2 하면은 중국을 이야기한다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 있습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어요. 중국이 항공모함 만들어요? 그러면 중국 항공모함 장보 물으세요.
네가 배바닥 밑에 있는 전투기를 데크 위에 올리는데 몇 분 걸리냐 한번 물어보세요. 항공모함의 우수성은 데크 밑에 있는 비행기를, 전투기를 데크 위에 올리는 그 시간 1분 1초가 그 항공모함이 폭격 맞냐 안 맞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데크는 미국의 10배 이상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있으나 마나 하다 이 소리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이 대한민국을 위협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군사과학 기술은 더 앞선다 이 소리예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 일본 주식회사 부활인데 우리가 일본의 동경 올림픽이 개최할 때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한번 보자고. 경제적 효과가 총 신규 수요가 30조 3천억 엔이에요. 그러면 직접 효과가 나오죠. 부수 효과가 나옵니다. 왼쪽에는. 그럼 오른쪽에는 12조, 14조 일어났을 때 일본의 모든 규제 기획과 양적 완화가 엔저 법인수 인하가 결론적으로 일본 현행 30%에서 20%가 인하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본이 경제 강국이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잘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를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잘 해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일본이 과학의 강국이고 아시아에서는 부동의 1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맹심하세요.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기술의 숙련도와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의 적응력을 한번 봅시다. 종합순위로 봐서 스위스가 1위예요. 뭐입니까? 지금 현재 기술의 숙련도,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갔을 때 종합순위입니다. 한국은 종합순위가 23위예요. 그러면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19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83점이 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83등이 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노동시장인 거예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대한민국의 성장 속도와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4차 산업 기반서 일본은 중국에도 열세입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입니까? 선진국가에는 연구 인력이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별로서 서비스와 제조업을 나눠서 제가 도표를 그린 거예요. 한국이 그럼 대응 전략이 있다. 그럼 우리만 손 놓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글로벌 벌리우 체인에 우리가 편성을 해야 돼요. 뭡니까? 대한민국이 생산하지 말아야 생산지를 그 나라의 소비자가 원하는 그 지역으로 옮기라 이거예요. 미국으로 옮기든지 하다못해 일본에 수출하는 일본으로 옮기든지 다 직접 옮겨서 그 지역의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조업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경제에서 경쟁력이 없고 언제든지 나는 모른다, 나 홀로 뛰겠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에서는 너는 혼자 나가 놀아 일이 됩니다. 그럼 한국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냉정한 현실 인식은 제조공장 중심은 독일의 모델을 본따야 되고 데이터 첨단 산업의 중심은 미국 모델을 본따야 되고 그 다음에 로봇 인간 지식 중심은 일본이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배울 것은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원전이 있고 뭐가 다 있다. 왜 에너지 문제를 관심 써야 되냐? 이제는 아람코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IPO 뭡니까? 회사를 상장한다고요. 회사를 상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람코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까지 유가를 통제해 가지고서 세계 경제를 호령한 시절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럼 뭐입니까? 미국이 셰일가스예요. 미국이 셰일가스가 세계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한국의 모든 건설업, 모든 건설 자재, 모든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 관계는 전부 다 중동이 여러분들의 시장인 거예요. 그 시장이 바로 유가의 변동률에 의해서 이제는 그 시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세계 유가의 결정권자는 이제 미국이 되어버렸어요. 2017년 이후에 미국은 원배럴도 수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예를 들어 중동 분쟁에 대해서 미국이 오불 가느냐예요. 그 예를 들어요. 여러분, 유가를 중동이 갈렸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갈렸을 때 어떻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수도라고 말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네들이 유가를 관리하는 국가 인트리스에 대한 것은 끝났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맨이니까. 여러분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하나에서 10까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가로서 이 유가와 이슬람의 국가에 대한 수도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이슬람 공화국 있잖아요. 이슬람 연합은 자기네끼리 사발 통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 세계에서 지금 현재 제일 석유를 많이 쓴 나라, 오일을 제일 많이 쓴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 누굽니까? 중국. 두 번째가 인도예요. 중국과 인도가 유가를 배럴당 북해율을 갖다가 70% 올리겠다, 뭐 하려겠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 이제는 그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로 창출, 한국의 이익을 극대로.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그 변화에서는 똑같은 발걸음일 거예요. 미국의 셰일가스의 가장 큰 수입 국가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모든 발전소에 지금 현재 LNG 발전소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셰일가스 때문에. 그럼 왜 셰일가스가 미국에 있느냐? 아니에요. 중국도 많아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미국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왜 미국을 접촉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석유 채굴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즉 컴퓨터 기술을 자기네들이 수입하기 위해서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적정 국가에는 절대 미국의 기술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러시안 스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기술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러한 유가의 변동이 4차 산업에서는 더 엄청난 변화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하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어떤 분야가 있느냐. 지금 세 번째 미국이 9개 전략이 있어요. 이 전략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 일로 해야 되겠느냐를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다길래 제가 지금부터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많은데 노동시장도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핫한 이슈가 비트코인입니다. 20, 30대가 이 비트코인 때문에 왜 20, 30대가 이렇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 스마트폰 바로 이걸 들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의 액세스와 모든 자기 감정을 포출하는 것이 이걸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서 흑수저로서 20, 30대가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토 나카모토라는 일본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머의 가명인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걸 일본 사람이라 안다고.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도 이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러시아인지, 이 사람이 독일인인지, 영국인인지, 아프리카인지, 미국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추정은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본인은 아니다. 일본이 의식 구조로서 이걸 안 한다 이거예요. 왜? 법을 이 세상에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이에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규제를 어기면서까지 절대 사업을 하는 것은 일본이 강점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업의 윤리성이 제일 확립된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기업의 윤리성이 오늘날 일본을 지탱했고 전후에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다음에 제 2030은 문장을 3문장 이상 글을 읽는데 어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낸다, 메신저를 보면은 전부 다 말을 다 줄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2030은 문장을 쓰면 못 쓰는 거예요.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어른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생활이 사회 미덕이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 2030은 다 그것이 귀찮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러한 4차 산업의 변화가 오는데 우리 성경적 경영의 핵심 원리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일터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를 경영해야 되겠느냐, 이 원칙을 제가 몇 개 생각해 봤어요. 첫째, 기업은 태생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여러분들의 모든 동력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영의 관점을 바꿔야 되고 기업 문화를 재정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가치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사역이에요. 그러면 가치를 창출하고 비전과 목적을 재정립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창조성이에요. 두 번째는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이냐? 내가 선한 청직이냐? 내가 선한 청직이로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팔아만 먹으면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성품으로서 이해와 포용을 하는 기업의 활동으로서 여러분들은 주위와 종업원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롭고 내가 신뢰를 쌓는다. 참 말은 쉬워요. 신뢰를 내세우는 기업은 많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얻은 기업은 적습니다. 신뢰라는 그 뜻이 여러분들이 말로 하지 말고 난 신뢰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일터에 많은가를 잘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달라고 해요. 내가 주 5일을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힘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달라고 해요. 이것이 노동의 존엄성과 그것을 경험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시대 경영의 핵심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꾼 4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와 핵심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꿨느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이브가 아담 보고 사과를 따먹으라 했다고. 그 아담의 사과가, 이브의 사과가, 선악과가 원죄의 사과이면서 인간에서 부끄러움과 한계를 가르쳐주는 사과예요. 두 번째 사과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뉴턴은 여러분들이 신본주의에서 인간 중심, 즉 사과 떨어졌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관념을 다 변화시킨 것. 그것이 결론적으로 민주주의가 싹을 트게 된 것이 뉴턴의 사과인 거예요. 세 번째로 불란사하가 세잔의 사과입니다. 인상파 그림이 난무할 때 강렬한 색채로서 사과 한 달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변화시킨 것이 세잔의 정무라 사과 그림입니다. 파리를 변화시키고 불란서를 변화시키고 전 유럽의 사상을 변화시켜가지고 인간이 상상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스티브 잡스의 사과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개인 컴퓨터 세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컴퓨터가 결론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스티브 잡스의 비 먹은 이 사과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 했냐? 파인 사과를 했다는 거. 파인애플을 했대요. 그게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제일 처음에 사과 코퍼레이션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비틀스의 회사 이름이 애플 코퍼레이션이에요. 사과를 그네들이 상징한 사과였어요. 그래서 왜 우리 걸 도용하냐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한 입 비먹은 거예요. 우리는 네 사과하고 우리 사과가 다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꾼 사과가 뭡니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드린다면은 배나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다 빠르게 읽어보고 뛰어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시장을 전도합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이 주어하는 고유의 가치는 불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강국은 인간을 향하고 인간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일터 사역자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들이 당당한 4차 산업의 주역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